제가 2년 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누워 있는데 천장에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두려운 상황.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도 무섭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은 괴로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게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수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믿을 게 차트 분석밖에 없고, 근데 차트 분석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사이트를 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과거의 패턴은 미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인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막 뭐 여러 방법으로 해봤자 이게 사실은 이제 가격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은 일단 뭐 봐봤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결국에는 수급밖에 없어요. 이익이 없으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결국에 수급밖에 없는데, 공급은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 누가 샀다. 이게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이익도 없고. 근데 수요의 변화는 잘 안 보이잖아요. 누가 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첨단 기술에 대한 희망, 실적, 뭐 합병 이런 여러 액티브한 활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더 괴로운 거죠. 나만 뭐 정치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이 주식판에서는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일어나고 뭐 이익이 생기고, 이익과 대비해서 뭐 퍼 같은 것들, EPS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분석이 되는데, 여기는 수요의 변화 말고는 딱히 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극도의 공포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익이 없으니까. 볼 게 수요의 변화밖에 없는데 이건 안 보이잖아요. 수요의 변화가. 누가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무서운 거지. 근데 음, 두려워하지 말라. 적어도 5년, 적어도 10년 동안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365일 중에 360일 괴롭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거기 괴로운 게 맞다. 제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자체의 요소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2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일단 금을 가지고 있었죠. 2000년 전에 금이라는 게 처음 돈으로 자리 잡았어요. 하드머니가.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만에, 사실 2000년도 훨씬 더 된 거예요. 3000년, 2000년 만에 비트코인이라는 금보다 우월한 자산 또는 통화가 새로 생긴 거예요. 2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이거를 2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대사건이, 이거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3000년에 2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굉장한 사건이고, 이걸 놓치면은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냐, 네가 어떻게 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좋은 돈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걸 하드머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캐기가 어려워야 되고, 일단 캐고 나면 그 품질이 보존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마모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드머니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이 요소들이 잘 갖춰진 것들이 살아남았어요. 그게 금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금보다 좋은 하드머니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 맞다면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금을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은의 가치가 금의 가치가 은의 가치를 넘어섰듯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금의 가치를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은은 왜 금에 추월당했냐? 은은 캐기가 쉽거든요. 은은 캐기가 쉬워요. 은은 그 지표만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은 비교적 쉽게 캘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금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캐기가 훨씬 쉬워졌거든요, 과거보다. 근데 비트코인은 정말 희소한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캘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200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스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하지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거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게 예전에 80%가 무너지고 이럴 만큼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작지가 않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자산입니다. 네트워크는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이게 정말 크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뭐 70%, 80%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의 이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대부분 다 제거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가 그 패권을 위해서 금지하는 게 이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철퇴를 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위안화라던가 엔을 대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하는 것도 다 자기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도 조금 위협이 될 만하면 금지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는데 그게 제일 큰 위협이었는데 그게 지금 제거가 됐잖아요. 이게 이걸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건지 뭐 어찌 됐건 간에 뭐 국가의 금지라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제거가 됐고 그다음 거래소 해킹 이슈도 제거가 됐고 거의 제거가 됐죠. 거래소 해킹은 특히 한국은 되게 안전해요. 한국은 이 계좌랑 연결이 되잖아요. 계좌하고 또 특정 계좌랑 연결됐기 때문에 해커들이 해킹을 한다고 해서 그걸 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더욱더 거래소 해킹이 이라는 위협이 해결이 됐고 하드포크에 대한 논란 같은 것도 다 잠잠해졌잖아요. 이미 다 논의가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많이 제거가 됐다. 대부분 다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제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의 성격으로 봐도 가격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인데 이게 정말 아까 첫 번째 요인하고 맞물려 가지고 정말 큽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피아트 머니, 종이돈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 전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트럼프 잡으면서 얘네들이 미친 짓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지금 37조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갚을 수 있냐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고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너네 종이도 못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 은값 계속 올라가잖아요. 피아트 머니에 대한 불신이 본격적으로 올해 들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부채가 정상이 아니에요. 미국은 GDP 대비 121%, 일본은 GDP 대비 220%, 그리고 장기 채권은 팔리지도 않아요. 장기 채권. 미국 이런 나라의 장기 채권이 5%. 이게 5%를 줘야 겨우 팔리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일단 정상이 아니다. 부채 이게 엄청 크거든요. 부채 국채 규모가 주식시장의 5배도 넘는 정도로 크니까 이게 되게 큰 거죠. 그래서 미국 채권을 사람들이 안 산다.
안 사니까 바이백 같은 미친 짓을 해요. 바이백 같이 정부에서 이거 원래 안 하는 거거든요. 바이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채를 사람들이 안 사니까 장기채를 자기 돈을 주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미국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단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단기채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단기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장기채를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장기채가 똥값이 되면서 그 이자율이 5%, 6%, 7%로 올라가니까 이런 바이백 같은 미친 짓을 하는 게 하니까 점점 더 채권을 못 믿고 그러다 보면 피아트 머니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이게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의 비트코인 도입이 점점 늘어난다. 첫 번째 이유는 피아트 머니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버드 재단에서 최근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1% 편입을 했거든요. 이게 학교 재단 같은 보수적인 데서 이 비트코인을 편입했다는 것은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게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 이제 기관에서 운영하는 펀드들에서 5%까지 늘려도 1밀리언까지 갑니다. 1밀리언까지, 코인당 1밀리언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필연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낮은 코릴레이션,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수익률은 좋고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개선이 됩니다. 샤프 레이셔가 올라가는 거죠. 위기,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피아트 머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점점 더 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무서운 거는 국가의 비트코인 축적인데, 이게 지금 올해 이번 사이클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기관이 역할을 해서 많이 오른 거잖아요. 기관들이. 그리고 이제 3년, 2년, 3년 있으면 다음 사이클이 오잖아요. 다음 사이클에서는 국가가 될 거예요. 국가. 이거는 필연적인 흐름, 필연적인 국가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200, 300K에서 끝날 거고, 이번 사이클 200, 300까지는 뭐 100, 200이라고 치더라도 국가가 들어오면서 이게 300, 400, 500, 1밀리언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국가는 왜 축적을 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돈. 돈은 좋은 돈으로 물릴 수밖에 없어요. 하드머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소유의 미국 채권을 미국이 동결해서 러시아가 못 쓰게 했잖아요. 전쟁 자금으로. 이런 것들을 다 다른 나라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싶은데 비트코인을 살려면은 입법도 개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약이 많아요. 근데 다음 사이클이 되면은 한 3년 동안 그런 법적인 제약들을 하나 둘씩 해결하면서 국가가 비트코인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네 개 국가는 벌써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좀 가짜로 하는 것 같고, 미국은 트럼프가 표 얻으려고 가짜로 그냥 흉내만 내는 것 같고, 뭐 아르헨티나 뭐 맞죠? 부켈레 있는데 거기가 어디지? 아르헨티나 맞나?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두세 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가격이 내려가는 거, 10%까지 내려가는 거, 20%까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30% 내려가면은 공포스럽겠지만 그럴 일은 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2030년까지는 USD 1밀리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희망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밀리언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작은 움직임, 2, 3% 움직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
재미있는 주제가 있으면은 제가 한번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